아버지가 뭔데요? 제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던 그날. 그게 제가 아들 목소리를 듣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였습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목걸이, 루이비통 구두까지. 저도 오래 사업을 했으니 그 정도는 눈에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는 했는데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림 가격을 가늠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서 와요. 밥 차려져 가니까 좀 기다려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여자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죠. 평소 같으면 아들이 우와, 오늘 진수성찬이다. 하며 좋아할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옆에 앉은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님, 이 집 언제 지으신 거예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응? 한 30년 됐나? 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지었으니까. 30년이나요? 그럼 재건축 대상 아닌가요? 이 동네 집값 지금 많이 올랐다던데 팔면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상에 앉자마자 집값 얘기를 꺼내는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하면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진짜 같은 가짜도 많이 봤죠. 그런데 이 여자, 눈빛이 달랐어요. 제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제 집을, 제 재산을, 제 가족을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 여자는 절대 안 돼. 제 안에서 어떤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아들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수아나, 저 여자 안 돼.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봤을 때 저 여자는 진심이 아니야.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보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버지! 한번 만나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수아나, 아버지 말 들어. 60년을 산 사람이 하는 말이야. 저 여자 눈빛을 봐.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이 아니야. 아버지는 편견 덩어리시네요. 지은이가 명품 좀 좋아하고 집에 관심 가지면 어때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수아나, 목소리 좀 낮춰요. 안에서 다 들려요. 아내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이를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수아나, 내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어머니까지요? 두 분 다 저한테 실망이에요. 평생 절 믿는다고 하시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보고 판단하시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니야, 지은아. 우리 그냥 가자. 잠깐, 수아나. 제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 떼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 여자가 너한테. 저 여자요? 아버지, 지금 제 약혼녀를 저 여자라고 부르셨어요? 뭐? 약혼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저희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약혼한 거죠.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축하는커녕 첫 만남부터 반대하시고? 수아나, 아버지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신중하게. 신중하게요. 제가 30살이에요. 30살. 언제까지 아버지 허락받고 살아야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죠. 옆에 서 있던 그 여자, 지은이라는 여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축복받지 못할 거면 우리끼리 조용히 결혼하면 되잖아. 겉으로는 아들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여자 입꼬리에 살짝 올라간 미소가. 이거구나. 저 여자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아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 수아나, 너 지금 아버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누구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는지 제발 좀 참견하지 마세요. 수아나,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할게요.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실패하면 그때 가서 아버지 말이 맞았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수아나, 김수아나,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의 허리를 감싸며 대문을 나섰고 곧이어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여보, 수환이.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저 여자와 결혼하면 아들이 불행해질 거라고. 일주일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귀에 들어왔어요. 번호를 바꿔버렸더군요. 한 달 뒤 아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김수환 대리님은 퇴사하셨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2달 뒤 부모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아들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자. 아내와 다짐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아내는 아들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쌓여가는 책상, 그대로 놓인 운동화, 벽에 붙은 대학 졸업사진. 여보, 수환이 생각나네요. 그래, 그게 우리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장 떼어주세요. 본인 거 맞으시죠? 아니요, 아들 겁니다.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세대주 김수환, 세대원 박지은. 잘 살고 있구나. 2년째 되던 해 다시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세대주 김수환, 세대원 박지은, 김민준. 손주가 생겼더군요. 아내에게 등본을 보여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겼네요. 우리 손주. 그래, 3년째 등본에 세대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4년째도 5년째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나 보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년째, 7년째. 매년 같은 시기에 구청을 찾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어요? 아드님 거죠? 네, 8년째, 9년째. 등본 속 주소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동네로, 더 큰 평수로 옮겨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잘 됐구나.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버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약하고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였죠. 수아나? 수아니냐? 네, 아버지. 어디 있냐? 무슨 일이냐? 저 많이 아파요. 뭐?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서울대병원.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냐? 몇 호실이냐? 본관 8층. 812호실이에요. 근데 아버지, 왜? 말해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아니가 병원에 입원했대.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평소 같으면 40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원망스러웠고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게 답답했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수아나. 아내는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관 8층에 도착했습니다. 812호실. 문 앞에 섰지만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아플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키 180cm에 80kg이 넘던 건장한 체구. 운동을 좋아해서 항상 탄탄했던 몸. 그런 아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눈은 깊게 파였고 팔뚝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수아나, 한 걸음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또 있었습니다. 병실 구석, 좁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 위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꼬질꼬질한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손주들. 제 손주들이 저런 모습으로 병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니 당황스럽고 놀랍더군요. 큰아이가 여자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두 눈에는 겁먹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아, 아내가 다가가려 하자 큰아이가 동생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병상에 누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들은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뭐? 10년 전 그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명품을 사야 했어요.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끝이 없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막고 저 카드로 다른 카드를 막고.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해주는데 왜 너만 못하냐고.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주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구석에 앉은 큰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아졌어요.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가야 한다고, 아기 옷도 명품으로만 사야 한다고, 회사 일 끝나고 대리운전, 주말에는 택배 알바. 뭐든지 했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러다 둘째가 생겼어요. 지은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화를 냈어요. 지금 우리 형편의 둘째는 무슨 낳으면 네가 키워라고. 아내가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 뒤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만 혼자 자고 있었어요. 기저귀는 축축하고 밥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고 지은이 휴대폰으로 전화했죠. 안 받더라고요. 한 50통 넘게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서류 식탁 위에 놔뒀어. 나 이제 못 살겠어. 애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그게 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강남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대요. 돈이 많았죠. 지은이는 이혼 서류만 달랑 놓고 짐도 안 챙기고 나갔어요. 아이들은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갚으면서 일을 하면서 애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유치원 보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어요. 2주 전이었어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왔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로로 인한 급성 간부전, 심장도 안 좋고 영양실조까지. 이러다 큰일 날 뻔했다고. 입원하라고 했지만 돈도 없고 애들도 봐야 하니까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지금 안 입원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6개월도 못 버티실 수 있어요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고아원, 시설? 아들이 구석에 앉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한 말,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말. 하지만 이 아이들만은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된 어른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한 건 나다, 수아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눈이 멀었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봤잖아요. 첫 만남에서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아버지가 편견이 있는 거라고. 미안해요,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 한때는 튼튼하고 힘이 넘쳤던 그 손.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약해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효도도 못 하고. 됐다, 수아나. 이제 됐어. 저는 아들의 앙상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요. 아빠 말 들을 걸. 내가 미쳤었나 봐.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고 천천히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손주를 향해 큰아이가 여전히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우리 손주들이구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란다. 너희 아빠의 아버지. 무섭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큰아이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니? 그 말에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뭐 먹고 싶어? 치킨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첫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급히 나가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주스를 사왔습니다. 두 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아내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응? 데려가야죠? 집으로 데려가야죠? 그래.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아나, 일어나라. 네? 퇴원하자. 집에 가자. 아버지. 하지만 치료는. 집에서 하면 돼. 약도 타고 통원 치료하면서. 근데 입원비도 못 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처리한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입원비 포함해서 총 38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모아둔 돈.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휠체어에 앉은 아들을 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응, 그대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손주는 낯선 집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자, 들어와라. 여기가 너희 아빠가 자란 집이야.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크다. 작은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수아나, 내 방 그대로 있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벽에 붙은 포스터들. 어머니가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응? 내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더니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라. 애들은 옆방에 재울게. 저녁 무렵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간단하게 해.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 처음 먹는 할머니 밥인데 대충 할 수 없죠?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나물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애들아, 밥 먹어라. 두 손주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진짜 많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맛있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들도 약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아이들 키우는 거요. 우리 나이가 이젠 70인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수환이도 키웠잖아. 그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미역국, 계란찜, 구운 고등어. 애들아,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방문이 열리고 두 손주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졸린 얼굴로.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어제 잘 잤어? 네. 침대가 폭신폭신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큰아이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약을 먹고 잘 먹고 푹 쉬었습니다. 조금씩 얼굴에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다. 너는 쉬어. 아니에요. 이것밖에 못하는데. 아들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느린 동작이었지만 성실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5kg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쉬어.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수아나, 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혼자 10년을 버텼잖아. 이제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 천천히 가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하고 경계심이 가득했던 아이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큰손주 민준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오빠, 나! 그림을 보니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줄까? 정말요? 그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쾅 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아들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응? 아무 생각 없어. 거짓말. 표정 보니까 뭔가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10년 전 생각했어. 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됐다.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수아나,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10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 두 아이 키우면서 빚 갚으면서 일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실패했다고? 아니야.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아이들을 지켰잖아. 아버지, 젊은 날의 사랑은 눈을 멀게 하더라. 저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 내 어머니 만났을 때 주위에서 다들 반대했거든. 정말요? 응? 저 집안은 가난하다. 신분이 다르다. 온갖 소리 다 들었지. 그래도 결혼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거지. 하지만 틀렸잖아요. 그래, 틀렸어. 근데 그게 뭐 어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그 실수로 배우는 거야. 하지만 저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두 아이의 어린 시절. 그래도 너는 끝까지 책임졌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마당에서 노는 손주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 봐. 아빠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설로 갔겠지. 헤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는 안 그랬어. 몸이 부서져도 빚에 쪼들려도 아이들을 지켰잖아. 그게 아버지야, 수아나. 그게 어른이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아니야. 아버지가 더 미안해. 네?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그래,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눈은 멀리 봅니다. 자식의 눈은 지금을 보지만 부모의 눈은 10년, 20년 후를 봅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부딪혀봐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비난 대신 두 팔 벌려 받아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애들아, 밥 먹어라.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아이들이 공을 던지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예요? 불고기.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우와! 아들이 일어나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은 아들의 손.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을 손. 세상에서 실패한 자식도 품을 수 있는 건 오직 부모뿐입니다. 상처받은 자식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섭니다. 때로는 10년이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하지만 부모는 기다립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녁 식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봐요. 민준이가 불고기를 집어줍니다. 고맙다, 민준아. 아빠, 이것도. 지아가 반찬을 집어줍니다. 그래, 고마워. 아들이 웃으며 받아먹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합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